안녕하세요. 땡큐스러운 하정원 원장입니다. 아, 매달 한 번씩 하는 비욘디 생방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85화네요. 네, 꽤 오랫동안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갑상선 암 관련된 내용이고 갑상선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같이 읽어 드립니다. 베데스다 분류부터 수술 후 결과까지 그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갑상선 이제 건강검진하거나 뭔가 갑상선 부위가 만져지는 게 있어 가지고 초음파 검사를 먼저 하시게 되고요.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어 뭔가 이렇게 검사가 더 필요한 결절, 갑상선에 있는 혹을 결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면 이게 수술이 필요한지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하기 위한 건데, 조직 검사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 제일 확실한 것은 수술로 전체를 떼어낸 다음에 전체를 검사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근데 갑상선에 혹이 있다고 해서 모두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 단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는 그 조직 검사 세 가지 중에 나머지 두 가지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새침 검사라고 해서 아주 가는 바늘을 찔러서 검사하는 겁니다. 이 가는 바늘은 얼마나 가느냐면, 보통 이제 그 병원에서 엉덩이 주사 맞을 때 사용하는 것보다 더 가는 바늘을 사용해서 결절을 찔러서 세포를 긁어내서 검사하는 거고요. 고거하고 수술하고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덩어리를 떼어내서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검사를 중심생검이라고 부르고 총생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약간 총 소리가 나는 탕 소리가 나는 간단한 기구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총생검이라고 부르는데, 어 세침 검사보다 총생검이 훨씬 더 좋은 검사는 아니고요. 사용하는 용도가 약간 다릅니다. 갑상선 결절에서는 세침 검사가 총생검, 중심생검보다 좀 더 정확하고 안전하고 해서 더 1차 검사로 권장되는 것으로 어 갑상선 학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는 바늘을 많이 쓰고요. 병원에 따라서는 굵은 바늘을 써서 검사하는 병원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병리과 의사의 또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인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병리과 의사와 맞는 검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세포 검사라는 거하고 조직 검사가 어떻게 다른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어 갑상선 결절에서 이제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가는 바늘 써서 하는 검사를 세포 검사라고 하거든요. 세포 검사를 하게 되면 세포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이런 것을 어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그 결과지가 어 카테고리인데 정확하게는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단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 학회 가이드라인에는 범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범주 1, 범주 2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그 결과지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수술 후에는 조직 검사가 인제 전체를 떼서 검사하니까 그때 확진이 되거든요. 그 확진되는 결과지에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결과지를 보고 해석해 드리고, 그 의사가 이런 결과지를 세밀하게 다 설명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긴 하고요. 근데도 인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 AI 많이 사용하시죠. AI에 어 결과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거나 뭐 PDF로 올리거나 글자로 이렇게 타이핑해서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하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세포 검사와 조직 검사는 그 가는 바늘을 써서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세포 검사이고, 미세침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미 미세
세침 흡인 검사라고 하기도 하고 세침 흡인 세포 검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Fine Needle Aspiration 혹은 FNAC라고 그래서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사이톨로지가 세포 검사거든요. 수술 전에 하는 검사고 제일 기본적인 검사고 요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중심생검, 총생검은 이게 코어 니들 바이옵시, 그래서 중심 바늘 생검이라고 하기도 하고 중심 생검이라고도 하고 그 기구를 사용해서 탕 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총생검, 영어로도 건 바이옵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조직 검사로 분류되긴 하는데 어 이 세포 검사도 그렇고 이 중심 생검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검사로는 확진되진 않습니다. 확진되진 않고 그래서 이 결과를 암일 가능성, 갑상선 결절의 갑상선 암일 가능성을 어 분류를 해서 6 개의 범주로 나눠 놨어요. 범주를 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 겁니다. 수술 후에는 전체를 떼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확진이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조직 검사인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 검사라고 그 뭐 환자분들이 주로 조직 검사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세 가지를 전부 다 그냥 뭉뚱그려서 표현하시긴 하는데, 수술 후에 전체를 떼서 검사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로 정확한 조직 검사이고요. 요거는 이제 영어로는 티슈 바이옵시라고 합니다. 바이옵시 조직 검사하고 요때 암인지 확정하고 이때 인제 어 뒤에 나올 텐데 어떤 뭐 암의 종류가 어떤지 크기가 어떤지 전이가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종 진단하고 치료를 결정합니다. 베데스다 분류라고 해서 인제 세침 검사하고 어 중심 생검은 가능성에 대해서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포스트잇 님은 예, 그 질문하셨는데 세침 검사로는 암을 확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확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범주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세포 검사라고 하면 세포가 모양이 이제 어 어떤 모양을 표현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이게 모양을 표현하는 표현이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보기에 진짜 뭐 '암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기 좀 애매하죠. 모양을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이렇게, 아니면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 2000 아마 9 년도에 모여서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그 지명인데요. 미국의 도시 이름인데, 이 베데스다라는 도시에 미국 동부에 있죠. 이 도시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리 학자들이 모여서 그전에 세포 검사는 한도 가는 병리과 의사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늘 같이 이제 일하는 같은 병원에 있는 병리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는 대충 이렇게 써 주면 사용 이렇게 기록해 주면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구나.' 아니면 뭐 '아 좀 애매하구나.' 뭐 '암일 가능성이 높구나.' 그렇게 뭐 적당히 판단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병원이 다르면 자주 보는 의사가 아니고 판독이 또 되게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혼돈이 되죠. 그러니까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병리 의사들이 모여서 세포 검사를 그렇게 이렇게 그냥 표현을 써서는 대화가 안 되니까 이 암 가능성에 대해서 범주를 나눠서 얘기하자. 그래서 범주를 6 개로 나눴어요. 6 개는 뒤에 설명해 드릴 텐데 6 개로 나눠서 암일 가능성이 어떤지를 표현하자.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2010년 9년 10 년도에 처음 도입해서 중간에 이 2 판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고 최근에 인제 3 판으로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행을 해 보니까 뭐 약간 '쪼금 고쳤으면 좋겠다.' 해서 인제 바뀌어서 그 현재 3 판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3 판의 용어가 그전하고 완전 달라지진 않았지만 쪼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바뀐 용어를 사용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전의 용어를 그냥 계속 쓰시는 분도 가끔 있긴 합니다. 물론 인제 시간이 지나면 인제 전체적으로 3판 용어를 쓰긴 하겠죠. 그래서 그 범주는 뭐 요렇게 나오는데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지는 그래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 병원에서 그
검사 결과지를 어 저기 복사해서 받으시면 이렇게 이제 한글로 되어 있진 않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한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어 범주 1은 비진단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non diagnostic, 진단이 안 된다는 의미고요. 이게 왜 진단이 안 되냐면 기준에 이 세포를 봐야 되는데 세포 모양을 보고 해야 되는데 세포가 너무 숫자가 적거나 세포가 이 처리 과정 중에 뭔가 이렇게 예전에 그런 게 많았는데요. 이게 요즘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이 갑상선 결절에 세포 검사를 할 때 세포를 이렇게 주사기로 뺀 다음에 유리 슬라이드에다 밀어 가지고 그걸 현미경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 처리하는 과정 중에 마르면 세포가 말라 버리면 세포 모양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라서 진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뭐 그렇게 하는 옛날 방식으로 하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지만 대부분은 액상세포 검사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이렇게 주사기로 뺀 다음에 액체가 들어있는 고정액이 들어있는 액체에다가 이 주사기를 이렇게 이제 씻어 가지고 주사기 속에 있는 세포를 액체 속으로 담궈옵니다. 담궈서 병리 예전에 제가 저희 병원 병리과에서 검사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이 비욘드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액체 들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훨씬 쉬워지고요. 세포를 좀 더 정확하게 잘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단적인 경우가 많이 줄었는데 비진단적인 경우는 진단이 안 된 거니까 이게 암 확률을 어 네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통계를 내 보니까 대충 한 10% 정도는 암인 거죠. 그래서 이게 비진단적이라는 표현이 암이 아니라는 표현은 아니고 검사가 다시 필요하거나 어 무록인 경우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록은 굳이 검사를 다시 꼭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무록은 세포가 안 나오는 게 당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범주 2는 양성, 암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인 경우가 평균 4%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높다면 높고 뭐 낮다면 낮은 건데 그래서 이 경우는 암일 가능성이 이 여러 가지 지금 비진단적 진단이 안 되는 거 빼고 5가지 범주 중에 제일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때는 초음파로 추적 관찰하게 됩니다. 근데 크기가 아주 큰 경우에는 요즘은 양성이어도 수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아주 크게 큰 경우는 아예 세포 검사를 안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범주 3, 뭐 3 단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그 범주 3은 비정형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써 놨는데 어 이게 암일 확률이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비정형은. 세포 모양이 전형적인 암세포의 모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괜찮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비정형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검사를 이제 검사를 잘못해서 뭐 비진단적은 아니고 세포의 숫자는 충분하고 검사는 할 만큼 충분히 검사가 잘 진행이 됐는데 세포 모양이 애매하게 생긴 거예요. 그런 경우를 얘기하고 이 경우는 평균 22% 정도의 암일 확률이 있다고 하고 이게 성인 기준이고요. 소아는 19세 이하 소아는 이 확률이 좀 암 확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높아지는데 뭐 그건 대략적인 거니까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범주 4는 여포 종양이라고 해서 범주 5, 6은 이제 여기 보면 악성, 의심, 악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 6은 갑상선암 중에 가장 흔한 갑상선암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의 한 95% 가까이는 유두암이거든요. 유두암 5, 6 단계는 유두암의 의심 정도를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 흔한 게 갑상선 여포암인데 여포암은 암 의심되는 경우는 이 범주 4에 해당을 합니다. 그 여포암이라는 종류의 갑상선암은 세포 모양이 아주 특이하게 다르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두암은 세포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이 5, 6 단계로 좀 더 따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포 종양은 그렇지 않은 종류인데 그래서 이 여포 종양이라는 이 카테고리가 나오면 여포암일 수 있긴 합니다. 여포암일 확률이 대략 30%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포암일 확률이 있으니까 수술이 필요하긴 한데 암일 아닐 확률이 더 높죠. 암이 아닐 확률이 더 높은데 이 여포 종양 여포암은 암인지 아닌지 여부를 수술해야지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결절에 있는 세포를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결절에 있는 세포를 아무리 빼내도 세포 모양은 그렇게 전형적인 암의 모양은 아니고, 이 결절을 싸고 있는 피막 있거든요. 결절의 피막을 결절 내에 있는 종상 세포가 뚫고 나와서 주변 정상 조직 쪽으로 침투해 나가면 암이라고 하고요. 어 밀고 자라는 양상이면 암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 결절 세포가 결절 내든 결절 주변에 혈관 속에 들어가 있으면 혈관 침범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경우에 암입니다. 그래서 수술해야지만 진단이 되는 그런 종류의 범주가 되고요. 5-6 단계는 유두암 의심인데, 유두암 의심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표현이 6 단계고, 유두암 의심이 매우 높은데 아주 확실하진 않다, 뭐 그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고, 이 확률은 이 베데스다 2023년 논문에 나와 있는 암 위험도인데, 이 암 위험도는 어 병원마다 의사마다 좀씩 다릅니다. 뒤에 좀 설명드리고, 그래서 어쨌거나 6 단계 6 범주는 거의 확실히 암이고, 5 범주는 약 80%, 뭐 전후 74% 평균 이렇게 암인데, 이 두 가지는 같이 취급해서 뭐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일반적으로 수술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2015 년부터는 1 센티미터 이하의 갑상선 결절 중에 유두암 의심 결절은 1 센티 이하인 경우에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추적 관찰해서 크기 변화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5-6 단계는 같이 취급됩니다. 자, 다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확실하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범주는 6 단계하고 범주 6 하고 범주 2, 편하게 6 단계로 부르겠습니다. 6 단계는 이제 유두암일 확률이 어 97에서 100%다. 그렇긴 한데 실제로 인제 100%는 아니고, 이게 병원마다 병리과 의사마다 이제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저희 병원 경험으로 보면 약 한 거의 1,000 명에 1명 정도 암이 아닌 걸로 진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99.9%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 진단한 환자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암이 아니었던 분은 없고, 다른 병원에서 검사하고 오신 분 중에 몇 분 정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그런 뭐 아주 드물게 암이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모양상 세포 모양상 거의 암으로 뭐 확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암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되고, 1 센티 이상이면 수술해야 되고, 1 센티 안 되는 경우는 수술하거나 좀 지켜보거나, 인제 그거는 인제 어 결절 위치나 뭐 환자의 나이나 뭐 전이 여부가 있으면은 수술해야죠. 그런 다양한 것들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범주 2는 양성, 이제 진단이 일단 세포가 충분해서 진단이 된 5 가지 범주 중에서 제일 암일 확률이 낮은 거라서, 이때는 인제 안심해도 되는데, 그래도 암일 확률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해야 되고요. 그 말씀드렸지만 크기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 결과가 양성으로 나왔더라도 최종 수술 후에는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꽤 많아서, 한 3년 전쯤 국내에서 수술 좀 많이 하는 대학병원에서 나온 논문은 좀 지나치게 높게 나왔는데, 어 그 2 가지 세포 검사 또는 중심 생검에서 양성으로 나온 환자를 4 센티 이상인 경우에 설득을 해서 수술을 다 했더니 어 초음파상 모양이 괜찮아 보이는 경우도 30% 정도가 암이 나왔어요. 초음파 모양이 안 좋은 분들은 한 50% 60%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로 암일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좀 지나치게 높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거나 인제 그 논문 외에도 크기가 큰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래도 좀 아주 명확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명확한 범주가 5 번하고 1 번인데, 5 번은 유두암이 강하게 의심되지만 확진은 6 단계도 못 합니다. 6 단계도 못 하는데, 어떤 보험회사는 그 세포 검사 6 단계 범주 6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도 있다고 알고 있긴 하지만, 확진은 수술해야지 확진됩니다. 5 번은 이제 암일 확률이 이 베데스다 논문 기준으로는 67에서 83%, 평균 74% 확률인데,
이게 실제로는 대부분 악성으로 진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이 병리과 의사가 이제 세포 모양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세포 모양이 아주 안 좋을 때는 범주 6 단계를 이제 어 판독을 하겠지만, 그다음 좀 애매하면 이제 5 번을 줄 수도 있고요. 3 번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5 번은 수술을 하게 돼요. 5 번은 암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나왔으니까 수술을 하게 되고, 3은 상태에 따라서 수술하기도 하고 지켜보기도 하고 재검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5 번을 수술하게 되니까 병기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게 최종적으로 암이 아니 안 나오게 되면 좀 미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확률상 베데스다 기준으로는 어 나중에 다 이제 분석해 봤을 때 한 80% 정도 암이 나오고, 10명 수술했는데 2 명은 암이 안 나와도 병리과 의사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없는 기준이긴 한데, 지금 이걸 한 지가 15 년 6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되니까 병리과 의사들이 점점 더 엄격하게 이 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 번을 받아도 거의 대부분 암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는 지금 병리과 선생님이 한 3-4년 전에 새로 이제 오셔서 병리 직접 판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범주 5 에서 암이 안 나온 경우 한 케이스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의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5 번도 결국은 수술 이제 암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됩니다. 물론 드물지만 암이 아니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크기가 좀 큰데 암이 안 나오면 사실 더 좋은 거긴 하죠. 그다음에 1 번은 비진단적, 이 진단이 안 된 거지 기 때문에 암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고, 일반적으로는 세포가 부족하거나 세포 모양이 이렇게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그래서 인제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무록인 경우에 세포가 이제 안 나오니까 의미 있는 세포가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거대 석회화가 크면 이 주변에 암인 경우에도 암세포가 뭐 이렇게 덩어리로 모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세포가 잘 안 나오긴 합니다. 그런 경우에 비진단적이 나올 경우가 있고, 검사 과정 중에 이제 정확하게 찌르지 못한 경우에도 그럴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슬라이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래서 요 경우에는 비진단적은 초음파 소견을 봐서, 초음파를 봤는데 이거 뭐 무록인데, 이게 무록인 경우에 알코올 경화요법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무록 속에 덩어리가 좀 있는데 이거 약간 찜찜하니까 시술하기 전에 검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비진단적이라 나온 경우에 보통은 다시 검사하지는 않고 그냥 알코올 경화요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을 봐서 그냥 관찰하거나 할 수 있고, 다른 시술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재검을 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굉장히 큰데 이거 비진단적이 나온 경우에는 굳이 검사를 또 하지 않고 진단 목적의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호한 경우는 이제 3 번, 4 번인데, 4번 먼저 얘기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포암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그러면 수술을 언제 할 거냐. 갑상선암 예후가 좋기 때문에 아까 2015 년부터 갑상선 유두암은 1 센티가 안 되면, 아까 5 단계, 6 단계 범주 5, 6이 나왔을 경우에 1 센티가 안 되면, 위치가 나쁘지 않고 전이가 없는 경우에 좀 지켜보다가 1 센티쯤 될 때 수술하기도 하는데, 여포 종양, 여포암이 의심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게 논란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한 2 년쯤 전에 학회에서는 2 센티미터 정도가 적당하겠다. 그래서 기준을 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많은 병원에서 2 센티미터를 기준으로 2 센티미터 이내는 지켜보거나 수술을 하고, 2 센티미터 이상일 때는 수술을 권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 번 이제 3 단계 혹은 범주 3은 비정형인데, 요 비정형은 세포 모양이 애매한데, 요 경우는 유두암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포암, 여포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도 포함이 다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 모양을 보고 저는 판단을 하고, 초음파 모양에서 유두암 의심이 많은데 크기가 1 센티보다 크다. 그러면 보통 수술을 많이 권해 드리고요. 1 센티보다 작으면 지켜보기도 하고, 뭐 지켜보다 다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여포 종양이 의심이 되는 모양이다. 그러면 2 센티미터 이내는 지켜보다가 검사를 다시 하거나, 2 센티 넘어가서 수술하거나. 네, 그거는 이제 의사마다 병원마다 좀 다른데,
재검을 하거나 이제 가이드라인에는 재검을 하거나 분자 표주자 검사를 하거나 수술을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분자 표주자 검사는 어떤 검사냐면 갑상선 유두암일 때 유두암에 그 분자 표주자가 BRAF라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BRAF 유전자에 돌연 변이가 있으면 유두암을 거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표지자입니다. 근데 유두암만 진단할 수 있고 우리나라 유두암 환자의 절반 정도가 BRAF에 돌연 변이가 있어서 BRAF 유전자가 돌연 변이가 없다고 해서 암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검을 만약 하게 되면 유두암이 의심이 되고 재검을 하기로 하면 일반적으로는 BRAF 유전자 검사를 같이 검사를 하게 되고 BRAF 유전자 검사에서 돌연 변이가 있으면 암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니라고 하면 암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 이제 그때는 초음파 모양이랑 크기랑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추적 관찰하거나 수술하거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초음파 검사 소견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때는 이제 결절의 모양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결절뿐만 아니라 림프절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저희 병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갑상선 결절이 상당히 크기가 커 가지고 큰데 석회화가 굉장히 컸어요. 거대 석회화라고 부르는데 석회화가 굉장히 커서 세포 검사를 했는데 아마 비정형으로 나왔었어요. 비정형으로 나와서 이거 이제 재검을 할 거냐 수술을 할 거냐 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비정형으로 나올 만하고 거대 석회화가 있고 옆에 주변에 이제 암 덩어리가 많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근데 보니까 림프절에 전이 소견이 있었어요. 그것도 양쪽 다 있었어요. 예 그거는 사실 그 갑상선 속을 검사를 재검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림프절에 대해서 갑상선암이 전인지를 검사를 해서 그게 전이가 맞다고 나오면 갑상선 속도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림프절을 초음파로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진단과 진단과 검사 해석과 그리고 수술 준비 그리고 수술 내용도 그리고 초음파를 잘 보는 그 초음파를 잘 봐야지 놓치지 않고 수술하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초음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아서 마저 설명하고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는 뭘 보냐면 이제 확진을 하는 건데 암이 종류가 뭐냐? 이거는 대충 이제 유두암인지 아닌지 여부는 아까 그 세포 검사에서 대충 알 수 있습니다. 5 단계, 6 단계 범주 5, 6이 나오면 유두암 의심이니까 뭐 대부분 알 수 있고 범주 4는 여포암 의심이 되는 여포 종양인데 그 경우에는 여포암이 나오기도 하고요. 유두암의 여포성 변이가 나오기도 해요. 예. 그래서 대부분 여포암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인제 여포암인지 여포 종양은 여포암 말고 그 양성 종양이 여포선종이라고 있거든요. 여포선종이 아닌지 그리고 수술 전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수질암이라고 하는 좀 더 예후가 안 좋은 종류도 있고 역형성암, 미분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도 있는데 그거는 지금 쭉 설명드린 카테고리 이렇게 보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 전에 초음파를 보면 대부분 많이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크기가 되게 작은 갑상선암인데 역형성암, 미분암을 걱정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크기가 작을 때는 그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크기가 이제 오래 방치되어 있다가 그렇게 바뀌는 그런 역형성이라는 게 원래 유두암, 여포암이었다가 성질이 바뀌면서 나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 이렇게 뭐 3, 4, 5, 6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암의 종류도 나오고 암의 크기가 얼마인지 크기에 따라서 그 이제 기수가 달라지거든요. 기수가 달라지긴 하는데 갑상선암 환자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55세 이하거든요. 55세 이하는 이 크기나 뭐 전이 여부 네 관계없이 크게 관계없이 폐 전이가 발견되면 기수가 2 기고 폐 전이가 없이 목에 림프절 전이만 잔뜩 있어도 다 1 기입니다. 1 기는 그만큼 치료가 잘 된다는 의미고 나이가 55 세가 넘어가면 1, 2, 3, 4 기가 다 있고 폐 전이가 발견되면 네 4 기가 되죠. 치료 예후가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 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뿐만 아니라 이제 예후에 영향을 주는 피막 침범, 혈관 침범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갑상선 갑상선을 통째로 인제 보통 암이 포함되어 있는 통째로 수술을 하고 그걸 병리과에 보내면 어 표면에다가 염색약을 바릅니다. 바른 다음에 이게 잘게 잘라서 보는데 암이 있는 부위가 어 그 암 바깥쪽에 정상 조직이 이게 감싸고 있는 게 좋게 인제 잘 제거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네거티브 리섹션 마진이라고 하는 잘라낸 가장자리 암이 남아 있지 않다는 그런 의미인데 피막 침범에서 튀어나온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경우에 절제연이 이렇게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그 근육 쪽에 해서 리섹션 마진이 포지티브가 나온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수술하신 분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갑상선암 때만 그런데 그 근육 쪽 앞쪽 근육 쪽으로 튀어나와서 마진이 포지티브인 경우에는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뭐 식도 침범을 한다든지 그런 암들은 어 그 리섹션 마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이가 이제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피막 침범은 갑상선을 싸고 있는 막을 침범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림프절에 전이가 된 암세포 덩어리가 림프절 피막을 뚫고 밖으로 나가는 게 성질이 더 안 좋거든요. 그거를 인제 판단을 해서 그 리포트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해 가지고 재발 위험도를 평가합니다. 재발 위험도가 어 고위험군, 중간위험군, 저위험군. 미국 가이드라인은 중간위험군이 하나 더 이렇게 총 4 개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실정은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인제 재발 위험을 평가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할지 말지 정하고 추적 관찰을 어떻게 할지 약 용량 신지로이드 그러니까 호르몬제를 얼마나 먹을지. 암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일부러 호르몬제를 좀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런 거를 판단을 이제 요런 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 요 최종 조직 검사 결과지는 어 환자분들이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돼서 없었는데 뭐 이제 병원에 의무 기록을 10년 정도 보관하긴 하는데 애매하게 10 년쯤 지났는데 뭐 재발했는데 뭐 좀 심한 분들은 옛날 기록을 이렇게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 가끔은 인제 뭐 너무 멀어서 못 가져오시거나 뭐 10 년이 지나 가지고 폐기되거나 그러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인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검사 결과지를 읽기 전에 질문 잠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허봉혜 님은 재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했다고 하시고 비타민 D가 부족해서 비타민 D를 먹고 있는데 비타민 D를 계속 먹어야 하나요? 비타민 D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에 도움이 되니까 드시는 게 좋죠. 그거는 인제 갑상선 수술할 때는 그 칼슘 이제 갑상선 암 수술할 때 갑상선 주변에 부갑상선이 어 손상이 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보존하려고 했을 때 보존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존하고자 했지만 림프절을 뗄 때 같이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에는 어 떼서 자가 이식이라고 그래서 잘게 썰어서 이렇게 근육에다 심어 주면 한 6 개월 정도 지나면 살아나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서 칼슘 흡수가 잘 되게끔 도와주기 위해서 비타민 D를 이제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 수술 직후에는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이후에도 비타민 D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검사해 보면 대부분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드시는 게 좋고 주사로 막 맞는 것보다 먹는 약으로 정기적으로 매일 드시는 게 건강에 더 좋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SKWRT 지 님은 "수면 마취 원리가 뭐예요?"라고 하셨는데 수면제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마취약이 들어있는 거죠. 마취제가 들어있고 마취를 좀 얕게 해 가지고 어 그 본인이 환자가 숨을 쉬는데 의식은 없는 상태가 되는 정도의 깊이로 마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신 마취랑 약간의 차이이고 전신 마취는 자기 숨이 없이 기계로 숨을 쉬어 주는 거고요. 수면 마취는 자기가 숨을 쉬는 정도의 마취 깊이를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정 마취라고도 하고 어 모니터
또 모니터하는 마취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합니다. 네. 보통 그 가스 마취하지 않고 주사로 마취합니다, 수면 마취는. 자, 실제 검사 결과지는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저희 병원 마취 아니 저희 병원의 어 검사 결과지의 일부인데 이름, 뭐 환자 번호, 생년월일, 그리고 나이, 성별, 그리고 누가 의뢰했는지, 처방 일자, 이건 이제 언제 검사했는지, 그리고 병리과에 언제 접수됐는지, 복은 언제인지. 저희는 세포 검사가 금방 나오거든요. 보통 이제 6월 30날 검사하고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접수를 하면 그날 오후에 결과 나옵니다. 세포 검사는 보통 늦어도 48 시간 이내로 나오고요. 보통 한 24 시간 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갑상선이고 오른쪽이고 세친 검사를 했고요. 세친 검사를 했는데 이 비나인 양성이라고 하고, 그게 이제 아까 베데스다 카테고리를 표현하는 표현이고, 어 카테고리 2 범주 2고 2 단계로 부르는 거죠. 아까 양성이라고 말씀드렸고 암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 평균 4% 정도라고 이제 문서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이제 그 결절성 아니 여포성 결절 질환, 그 별거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뭐 의학적으로 더 깊이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는 심각하지 않은 양성 결절이고, 결절이 하나 더 있었나 봐요. 반대쪽에 왼쪽에는 세친검사 했더니 어 이게 아까 AUS라고 하는 건데 ATP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그래서 비정형이라는 표현이고, 비정형은 이제 범주 3 인데, 비정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긴 하고요. 이게 핵의 모양이 비정형이다. 그리고 이제 뭐 구조적으로 비정형이다. 이게 좀 두 가지가 나누는데 두 가지 다 써 있네요. 이 핵의 모양이 비정형이면 유도암일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리고 핵의 모양은 괜찮은데 요 구조만 비정형이면 여포암일 확률이 좀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애매한 상태다. 그래서 4, 5, 6 단계로 진단할 수는 없고 3 단계로 이제 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환자도 이 환자도 이제 검사하고 다음 날 접수돼서 다음 날 보고가 됐고, 왼쪽에 스친 검사를 했는데 그 암이 의심된다. 암 의심, 악성 의심이라고 아까 나왔죠. 유두암이 의심된다. 그게 5 단계, 범주 5 였고요. 오른쪽에도 세친 검사를 했더니 여기도 똑같이 유두암 의심, 악성 의심, 이렇게 범주 5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인제 리포트가 됩니다, 세포 검사는. 이분은 왼쪽에 세포 검사를 했는데 어 이렇게 딱 나옵니다. 말리그넌트 악성. 아까 인제 범주 6이 악성이라고 되어 있었죠. 예. 요 6 단계는 유두암 의심 단계고, 유두암 이렇게 써 놨어요. 그러면은 99.9% 확률로 유두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분도 뭐 하루 만에 결과 나왔고요. 그러고 이분은 이제 왼쪽 세친 검사를 했는데 유두암 의심, 범주 5로 나왔고, 림프절을 검사했네요. 림프절을 같이 왼쪽에 림프절을 검사했는데, 림프절은 레벨로 구역을 이제 영어로 레벨이라고 하고요. 레벨 6. 레벨 6은 6 구역은 갑상선 바로 주변이거든요. 갑상선 바로 주변에 림프절 모양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우리 내과 선생님이 검사하면서 림프절도 검사했는데 전이가 있는 거 나왔습니다. 전이 악성 세포가 양성이다, 있다. 그래서 전이성 암이다, 암종이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있고 암 의심이 있고 바로 옆에 이게 있으니까 갑상선암 전이가 확인이 된 거죠. 이건 수술을 좀 서둘러 하셔야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인제 앞에는 세포 병리 검사라고 되어 있고, 요게 인제 세포 검사하고 세포 검사의 결과고요. 저희는 갑상선 결절은 중심 생검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그 여포 종양 구별하기 위해서 종종 했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병리과 보시는 원장님이 어 유 그 여포 종양을 굉장히 잘 보세요.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 총생검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원장님 모시고 나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할 이유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오늘 세포병리만 현재 하고 있고, 총생검, 중심생검이 쓰이는 경우는 침샘의 종양 중에 좀 특이한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어 그 전이암 중에, 전이암이 아니라 그 림프절의 암인데, 림프절에서 시작한 기원한 암, 림프종이 의심될 때는 총생검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조직병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조직 검사이고요. 조직 검사는 조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아서, 이분은 남자분이고, 이 조직 검사는 이제 수술 6월 24일 날 했고, 이때 바로 그날 접수됐고, 이때는 좀 일찍 나왔네요. 이틀 만에 나왔어요. 이틀 만에 나왔는데, 이 그로스 디스크립션에서 이 조직을 받았을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뭐 이런 거를 기록해 놓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가끔 어 이 조직 검사 결과지를 갖고 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단어 찾아가면서 찾으셔 가지고 이거 뭐 큼직하게 이렇게 읽고, 그래서 혹시 이거 나쁜 거 아니냐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몇 분 있었는데, 요거는 전혀 의미 없고, 그로스 이거는 필요 없고요. 요 밑에 이제 다이그노시스, 그래서 진단,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이 갑상선과 림프절이고 오른쪽이고, 반절제술을 했고 림프절 절제술을 했다. 청소술 같은 그런 의미고, 그래서 보니까 유두암이고 전형적인 타입이다. 크기가 1.2 센티미터고, 보니까 우연히 1 밀리짜리도 하나 더 있었어요. 1 밀리짜리 유두암은 초음파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조직 검사를 하다 보면 이제 하나씩 나오는 경우가 있고, 2 번은 이제 투머 네크로시스라고 하는 거는 괴사라는 건데, 괴사는 암이 빨리 자라다 보면 혈액순환이 속에까지 혈관이 막 자라 들어오는 속도랑 자라는 속도가 이렇게 비슷비슷해야지 잘 자랄 텐데, 너무 빨리 자라다 보면 암덩어리 속은 세포가 죽어버리고 혈액순환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표현인데, 그런 괴사가 있으면 어 안 좋은 거예요. 암이 빨리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고, 그리고 마이토틱 카운트, 이거는 세포 분열 개수가 보통 이제 요 그 어떤 구역 내에서 3 개가 안 되는 경우는 적다고 표현하고, 3개 이상인 경우는 많다고 표현하거든요. 세포 분열을 많이 현미경을 봤더니 세포 분열을 하는 게 너무 많다. 그럼 이것도 빨리 자라는 암이에요. 그래서 요 2-3 번은 2022 년도에 그 WHO에서 갑상선 암을 분석을 해 봤더니 이런 성질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안 좋더라. 그런 거를 인제 많은 연구에서 인제 정리를 해서 2022 년도에 새로 생긴 그 갑상선암 진단명 중에 고등급암이라고 있어요. 고등급암의 기준이 요 2 가지 2-3 번입니다. 이 2-3번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고등급암이고, 고등급암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예후가 안 좋기 때문에 요오드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4 번은 림패틱 인베이전은 림프관을 침범한 걸 의미하고요. 림프관 침범은 갑상선 암이 있고 주변에 정상 조직이 있으면 그 주변 정상 조직에 현미경을 봤더니 혈관도 보이고 림프관도 보이는데, 그 림프관 속에 암세포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암이 이제 전이를 막 시작한 거죠. 전이를 막 시작했는데 림프관을 타고 전이하는 게 관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 번은 이제 암이 출발한 거고, 그래서 이제 이 8 번하고 연관되는데, 림프절 13 개가 조직에서 검출이 됐는데 그중에 11 개에서 전이가 된 덩어리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림패틱 인베이전, 요 림프관 침범은 있는데 전이는 아직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수술한 범위 내에는 전이가 안 됐지만 다른 부위에 전이가 있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은 인제 막 출발을 했지만 멀리까지 가지 않았다는 표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림패틱 인베이전만 있는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고, 그렇지만 없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긴 하지만 림프절에 전이가 있는 이 자체가 더 중요한 거긴 합니다. 그리고 혈관 침범은 혈관 속에 암세포가 들어 있는 거니까 혈관을 타고 암세포가 멀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돼 버리면 예후가 안 좋겠죠. 유두암 때는 이 혈관 침범은 거의 없고요. 그 여포암은 혈관을 타고 혈관을 침범해서 혈관을 타고 전이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포암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포암 때 혈관 침범이 4개 이상 있으면 예후가 안 좋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전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 번은 엑스트라 사일러드 익스텐저는 갑상선 외로 침범했나, 이 피막 침범을 얘기하고, 피막 침범이 갑상선 바로 주변에
연부 조직까지 돼 있다. 그럼 뭐 아주 멀리까지는 가지 않았고 갑상선 피막을 뚫고 나가긴 했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옛날에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까 55세 이하는 기수가 1, 2, 3, 4 기까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 기수를 평가할 때 2017년 이전에 그 기수 평가하는 기준에는 이 피막 침범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게 있으면은 좀 더 안 좋은 걸로. 근데 2018년 이후에 사용되는 기수 평가하는 기준에는 이 평가가 빠졌어요. 이게 재발 위험이 약간 높긴 하지만 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인제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 번이 아까 중에 설명드렸는데 절제연이 깨끗하냐 아니냐. 네거티브 리섹션 아주 좋은 거예요. 네거티브가 그 조직의 바깥쪽에 칠해 놓은 염색된 부위에 암세포가 겹쳐 보이지 않는 그런 정상 조직이 좀 더 여유 있게 잘 제거된 그런 표현입니다, 7 번은. 그리고 8 번은 말씀드렸지만 림프절에 구역 림프절에 13 개가 조직에서 발견이 됐고 그걸 잘라서 검사해 봤더니 11 개에서 전이가 발견됐다. 그리고 림프절에 피막 침범이 있으면 예후가 안 좋다고 그랬죠. 이분은 피막 침범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 11 개의 사이즈를 모두 적기에는 너무나 번거로운 일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가장 큰 것만 리포트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이 13개 중에 가장 큰 거가 전이된 거가 4 밀리미터 0.4 센티미터고 위치는 오른쪽 수술을 했으니까 오른쪽 거기에 육구역에 4 밀리짜리였고 좀 세밀하게 제가 인제 수술할 때 육구역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거든요. 육구역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나눴더니 요렇게 2 군데에서 전이가 2 군데? 3 군데에서 나왔네요. 3 군데에서 나왔고 왼쪽이 좀 임파선이 부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왼쪽을 쪼끔 제거했는데 거기는 임파선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병기는 이게 이제 병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관인데 AJCC라는 기관에서 만든 제8 판의 병리 병기 기준으로는 병리학적으로 T1B 이거는 인제 원발 부위의 병기가 1B, 1B는 2 센티 1 센티, 2 센티 사이가 1B입니다. 그리고 N은 림프절 전이가 없으면 0 이고 1A는 갑상선 주변 중심경부, 중앙경부 림프절만 한 전이가 있는 경우 1A고 나이가 중요한데 제가 나이 지웠는데 아마 55세 이하였던 것 같은데 55세 이하는 전이가 이렇게 있어도 1 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분은 이분이 인제 고등급암이네요. 그래서 이분은 여자분이고 수술했더니 여포암인데 최소 침습 여포암이긴 한데 최소 침습 여포암은 이 피막 침범 이 여포암의 기준은 그 갑상선 피막의 침범은 관련이 없고요. 결절의 피막을 뚫고 암세포가 나오면 암인데 그게 현미경으로 겨우 보이는 정도의 인 경우에 인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최소 침습의 여포암이라고 하고 아주 광범위하게 막 갑상선 피막을 침범하고 정상 조직적으로 막 침투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뭐 육안으로 보일 정도다 그러면 와이드리 인베이시브라고 해서 이제 광범위 침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포암인데 봤더니 아까 2-3 번이 고등급암 기준이라고 그랬죠. 괴사는 없는데 세포 분열 개수가 3 미만이 일반적인데 9을 초과한다. 9 보다 9 까지 있다. 아무튼 굉장히 많아서 고등급암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여포암인 경우에 보통 이제 림프절 전이가 굉장히 드문데 좀 특이하게 림프절 전이도 있고 이런 소견은 없지만 림프헤틱 인베이전은 결절 주변에 림프관 안에 암세포가 발견되면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암세포가 머물러 있지 않아도 전이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없다고 해서 전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전이는 있었고 제일 큰 게 0.5 밀리 정도 되네요. 굉장히 작아서 현미경으로 겨우 보일 정도의 전이가 있었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고등급암이기 때문에 반절제를 해서 진단 목적의 수술을 했고 요오드 치료를 위한 남아 있는 갑상선을 떼는 수술을 한 번 더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분은 42 세인데 일부러 인제 변기 때문에 나이를 제가 남겨 놨네요. 이렇게 이분도 검사 결과는 뭐 수술 후 조직 검사는 보통은 한 3-4 일은 걸리는데 이분은 좀 일찍 나왔네요. 어
토탈 그 전절제를 했고 암은 갑상 속에 암덩어리 되게 여러 개 많았고 이 2-3 번은 괜찮았고요. 림프관 침범은 있었고 이거는 좀 특이하게 하나 더 있네요. 그 신경 침범하는 게 있었어요. 신경을 타고 자라는 거를 이 페리뉴럴 엠베이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예후가 좀 안 좋은 암의 성질이 좀 더 안 좋다는 그런 의미이고 어 그러고 이제 피막 침범이 있었고 어 그 절제는 깨끗한데 전이가 굉장히 많았네요. 61 개의 림프절을 검출해서 잘라서 검사를 해 봤더니 26 개에서 전이가 있었고 전이된 게 가장 큰 거는 1.3 센티고 다행히 피막 침범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고 개수가 많기 때문에 요오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2세 이하는 55세 이하 42 세는 전이가 이렇게 많아도 기술은 1 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기억하실 수는 없잖아요. 기억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AI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희 병원 그 카페 네이버 카페에 첫 페이지에 요렇게 AI 도우미를 제가 올려 놨는데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는 요 부위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로 인제 궁금해서 보실 분은 이 thankyuai.co.kr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를 어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네 이게 저희 네이버 카페인데 여기 들어오시면 첫 페이지에 PC에서는 이렇게 보이고요. 어 어 기본적인 질문을 여기서 하시면 상당히 정확하게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제가 가끔씩 이거 모니터 해 가지고 AI가 잘못 답변하는 게 있으면 수정화해서 다음에 답변할 수 있도록 계속 보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시면 여기 따뜻한 상담 챗봇을 이용하시면 일반적인 궁금하신 거 물어보실 수 있고요. 요걸로 좀 '미덥지 않다. 나는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왼쪽에 의료진에게 물어보세요. 여기다가 여기 클릭해서 물어보시면 되고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이제 이 검사 결과 AI 판독인데 요 페이지에서 요걸 클릭하셔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까 땡큐 AI COKR로 들어가시면 요 페이지가 나옵니다. 요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는 이제 상담 챗봇이고 결과 판독기 여기서 아까 좀 전에 그 내용을 카피했는데 요 그 판독지를 요렇게 타이핑하시기 번거로우니까 그 이 PC는 PDF나 사진 첨부하셔도 되고 스마트폰에서는 카메라로 찍을 수 있게 제가 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거든요. 카메라로 찍어서 하시면 되는데 세포 검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판독을 이렇게 시키면 어 지금 세팅은 제미나이의 제일 최신 버전으로 판독하도록 제가 세팅을 해 놨습니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AI 검사 결과 판독 도우미입니다. 결과를 받고 악성 암 단어 보고 많이 놀라서" 이렇게 위로하는 표현을 AI가 쓰고요. 그 결과를 요약하면 왼쪽 갑상선에 시행한 흡인 세포 검사 결과 갑상 유두암 음 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베데스다 분류 기준으로 가장 최종 단계인 6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AI도 단계를 쓰더라고요. 이게 원래 저기 학회에서는 범주라고 쓰고 있는데 워낙 그 인터넷에 단계라고 표현하니까 이렇게 범주라고 표현을 해 놨고 어 자 그래서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 놨고 각각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자 그리고 다시 가서 좀 복잡한 내용을 한번 어 아 네. 이분은 인제 아까 저 마지막에 그 보여 드렸던 전이가 많이 있는 이분 거를 판독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 판독을 해 보시고 어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왼쪽으로 그 따뜻한 상담 챗봇에서 어 AI 상담을 해 보거나 아니면 어 근데 이게 가장 정확한 거는 의사 선생님하고 하는 거거든요. 요 판독을 보고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수술하신 선생님한테 검사하시는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바람직합니다. 근데 인제 그렇게 시간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즘 그 AI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놀라운 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그런 측면들을 그 짚어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걸 보니까 한독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 결과는 요약하면 우측 갑상선 유도암인데 클래식형이고 총 9 개가 발견됐고, 가장 큰 거는 1 센티고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었고, 전이 여부는 주변 림프절 림파선을 61 개를 청소하여 검사한 결과 26 개의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암 덩어리인데 예 약간의 오차가 있긴 합니다. 어 절제 경계는 암이 잘려난 부위는 음성으로 깨끗하게 잘 제거되었다고 했고, 병기는 요렇게 돼 있다. 그래서 각각 항목은 아까 제가 이제 설명해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 뭐 림패틱 인베이전, 페리뉴얼 인베이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유튜브를 다시 보고 뭐 기억하실 필요 전혀 없고, 요렇게 판독을 이렇게 맡기면 상당히 자세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제가 했던 내용보다는 쪼끔 미흡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잘 해 주니까 요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는 건가요? 수술 중에 제일 빠른 시간에 한 수술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수술을 반절제, 옆절제, 반절제를 하면 갑상선 반절제하면 보통 평균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주 빨리 끝나면 한 30 분이 채 안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막 엄청 서둘러서 하지는 않지만 음 그 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서 빨리 끝나고요. 전절제 하는 경우에는 보통 1 시간 채 안 걸리고요. 오래 걸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이렇게 암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고, 림프절 절제까지 하게 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갑상선 옆절제, 반절제는 옆절제, 전절제는 1 박 2일 입원하면 충분히 회복하고, 수술 시간이 짧으면 그만큼 마취 약이 적게 들어가서 빨리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시간이 짧은 만큼 빨리 회복이 돼서 저희 병원에서는 입원을 짧게 합니다. 1박 2일 입원하고, 림프절 절제술은 배액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액관의 배액이 좀 줄어들면 빼고 집에 가시기 위해서 며칠 정도 더 계시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달 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